안녕하세요. 저희 물결한의원 원장 문인숙입니다. 저희 여한의사 회원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아마 갱년기 증상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갱년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기도 했고,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는 굉장히 치료율이 높아서 치료율의 실패율이 거의 없는 질환이 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의 없는 편이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거는 일단 폐경 전부터 폐경 이후까지,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이 소실되어서 생리를 하고는 있지만 폐경으로 진행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그 몇 년 정도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 변화가 없어지는 그 시기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평균적으로는 3, 4년을 잡고, 짧은 사람은 2년 미만, 긴 사람은 10년, 아니면은 그냥 계속 있는 사람도 드물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폐경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대부분 별로 없다고 해요. 검사해보면 별로 유의한 결과가 없지만 흡연은 좀 있다고 하고요. 흡연은 임신 전에 했던 것, 그러니까 언제 했던 것도 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는 이 지방 유무랑 관련돼 있는데요. 몸무게랑 영향이 있어요. 근데 몸무게는 결국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폐경 때는 지방이, 그러니까 살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잘 먹는 사람들이 좋고. 근데 물론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또 다른 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는 사람들이 갱년기 증세를 가볍게 갑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이 성격 좋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갱년기를 가볍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쯤 되는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러 오면 몸무게의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살을 조금 찌울 계획도 있습니다. 자, 이제 호르몬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어보면, 체중이 증가할수록 안드로젠 계열이 에스트로겐으로 생성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혈중 에스트로겐 비중도 좀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방 조직이, 우리 아로마타제 배웠잖아요. 에스트로겐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효소의 기능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런 방향성을. 이제 폐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뭉뚱그려서 지금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폐경 전의 호르몬 변화와 폐경 후의 호르몬 변화는 다른데, 제가 전후라고 적었는데 실제 여기에 적힌 거는 거의 전을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폐경 이후에는 모든 여성 호르몬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 떨어지고 2, 3년 후면 다 떨어지는데, 이제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폐경 전에 FSH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포의 기능이 이제 수축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난포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니빈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니빈을 기준으로 만약에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폐경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생리가 줄면서 폐경 전 나이가 돼가면 이런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좀 유난히 일찍 오시는 분들이나 폐경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린다 이럴 때는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니빈이 주된, 왜냐하면 난포에서 직접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라디올과 LH는 어디에서 검사하냐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정상 수준,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LH는 혈중 농도는 높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중에 있는 이제 안드로젠 계열의 호르몬이 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소에서 저게 나오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뒤에 가면 좀 중요한 얘기라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도 약간의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당연히 올경이 불규칙하게 되겠죠. 생리 주기가 일반적으로 처음엔 좀 느려지게 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접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체질별로 경향성도 좀 있는데, 특히 소음인들은 빨라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지다가 빨라지면 폐경이 오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소음인들은 빨라지는 경우들이 더 먼저 오거나 느려지는 경향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단순히 느려진다는 거는 그런 이유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안면 홍조나 발한 같은 혈관 운동성 장애로 인한 거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환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불면입니다.
불면이 왔을 때 환자들은 대부분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불면은 그냥 잠이 안 온다는 아니고 열이 확 올라요. 열이 확 올라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떨어지고 바로 잠이 들면 좋은데 바로 잠이 안 들고 시간이 텀이 걸리고 자다가 또 열이 올라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에 열이 5번 오른 사람은 밤에 잘 때도 여러 번 깨게 돼. 10번 오른 사람은 더 자주 깨게 됩니다. 근데 낮에 굉장히 10번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많이 이렇게 열이 오른 사람 밤에 평균적으로는 2시간에 한 번 깨고요. 너무너무 자주 낮에 그런 사람들은 1시간에 한 명씩 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몇 달 견디면 좋지만 1년, 10년 이런 사람들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거는 수면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제는 인면하는, 그러니까 잠이 드는 시간에 도움을 주는 데고, 유지하는데 또 그 기능을 하는 약은 다른데, 갱년기로 인해서 먹는 유지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면하고 관련해서도 정신과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때문에 초조, 긴장, 우울, 흥분을 포함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부위 및 피부의 위축. 이거는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약을 먹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질 위축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성교통과나 소양증이 있을 수가 있고, 변유곤란 같은 요실금 같은 관련 경우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제 골다공증에 관한 얘기나 이제 심혈관 질환에 관한 얘기. 근데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잘 유의하셔야 되는 게, 갱년기 사이에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갱년기 후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갱년기 전에 이 부분은 예방을 하셔야 하고, 이제 이거하고 관련 없이 원래는 40대 이전, 30대,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골다공증은 결정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안 시켜놓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갱년기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갱년기 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 놓아야지, 갱년기가 끝나버리면 이거는 좀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통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면, 남녀 공이 50대에서 70대, 75살까지, 75세 이후는 대부분은 이제 성기능이 거의 떨어지는 걸로 보는데, 그 사이에는 성기능과 관련한 나이대에 별로 영향이 없대요. 더 중요한 거는 여성 호르몬이나 내 몸의 변화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 성관계를 갖는 횟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살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부인이 사별을 했거나, 그러니까 성대상자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안 하는 경우가 결정적인 요인이고, 내가 이제 성교통이 있거나 소양증이 있거나 어떤 호르몬 분비가 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일정 규칙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계속 여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렇게 양방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련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을 아무리 심하게 앓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호르몬제를 먹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문제는 암과 관련한, 그러니까 호르몬과 관련한 부위가 이제 자궁, 예를 들면 유방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암이 생겨서 이거는 이제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것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을 여기 계신 분은 안 해보셨지만, 내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1년을 복용하고 2년을 복용해도 복용을 끝난 다음 날이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치료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밥을 예방 차원에서 10그릇을 먹었어도 내일부터 안 먹고 굶으면 바로 저혈당 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호르몬 제제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 갑작스럽게 여기 이제 나와서 그렇긴 하는데,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아까 말한 대로 폐경이 되면은 모든 성분이 다 떨어지다. 호르몬과 관련한 여성 호르몬 종류가 에스트로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주되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올리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직접 준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주는 거죠, 양방에서. 그런데
요새는 이제 부작용이 많으니까 암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에스트로겐과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살짝 조금 넣어가지고 복합 제제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에스트로겐도 주면서 방어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에스트로겐 기능을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는가. 그래서 여기를 적게 됐고요.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겐 재료가 많아지면 에스트로겐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안드로겐은 이제 난소에서 나오는 게 이제 폐경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신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신의 기능이 잘 돼 있으면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신의 기능이 건강하면 돼요. 근데 부신의 기능이 그 안드로겐이 우리가 좀 뒤에서 이 얘기 다시 할게요.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드로겐이나 에스트로겐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에 아로마타제가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 불을 얼마나 잘 붙여줄 것인가. 이제 그 얘기 아까 그래서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감소로 있는 유리 에스트로겐 농도의 증가로 인해서도 이제 저걸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게 GnRH나 이런 FSH나 이런 그 자극 호르몬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미 폐경에 대해서 난포로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을 쓸 수 없고 만약에 양약을 쓴다 그러면 바로 에스트로겐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체질과 호르몬에 그러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거는 진짜 가설이고 가정에 지나지 않고 이거와 관련한 논문은 현재 제가 이제 찾아본 것은 없어서 이렇게만 적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가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게 이렇게 정해진 사안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체질이 이라고 적은 거고 어떤 특정한 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갱년기 때 더 힘들다 이런 가정이고 두 번째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갱년기 때 좀 더 힘들다 이런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죠. 그러니까 반대 체질을 말하고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너무 많아지고 이 많아지는 이유는 안드로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는 프로게스테론이 많은데 또 이 이후에 테스토스테론 부족이 좀 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령 아까 안드로겐 부신에서 문제가 된다면 부신의 기능이 왜 우리가 소음인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 그러면 그런 반대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안드로겐의 분비 자체가 좀 적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 세 번째랑 관련이 있는데요. 안드로겐이 그럼 소음인은 충분한데 그렇게 말을 하자면 근데 이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말초혈관에서 전환이 된대요. 그럼 의민들은 말초혈관이 잘 부족하고 활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초혈관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몸을 따뜻해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성 호르몬의 기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장 흔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약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어도 되고 약이나 다름없이 내가 매일 먹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차원이지만 치료하려면 한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갱년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해봤을 때 제가 한 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체질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이분이 소음인이었어 결과죠. 소음인인데 너무 이렇게 정신과에 또 많이 먹고 이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민하고 자기가 내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체질 테스트 하는데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체질 테스트만 하는데 근데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았어요. 중요한 게 갱년기 증세는 소실이 됐는데 체질은 확진을 못하고 체질이 이게 끝났는데 이유는 나는 소음인이고 자기는 소음이 아니다고 해서 이게 끝났는데 왜 나았냐면 검정콩을 계속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제가 검정콩을 먹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키는 건 한 거죠. 노른자하고 검정콩을 먹어서 실제로 나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소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그분은 심각한 분은 이제 심각하다기보다 갱년기가 시작되는 분이요.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증상은 심했지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태음인은 마 우리 아시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소양인은 석류나 가물치, 태양인은
잉어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민어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약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부작용도 있지만 먹어서 10년을 먹어도 끊으면 증상이 되잖아요. 근데 갱년기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갱년기는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다른 세계의 삶을 사는 게 달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독수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살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느 소설에 이렇게 뭐 있는 거에서 읽었는데 독수리가 자기가 한 반세기의 삶을 살고 다음 세계 이제 할 때 자기의 불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깨고 그러니까 탈박풍화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다음 세계를 사는 거예요. 갱년기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것이 없는 삶을 나머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완만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제 2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지 않게만 지나가주면 되는 건데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정도만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열을 오르는 것도 하루에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그런 걸 짐작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견디게 갈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10년, 15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의학의 복용의 예후가 너무 좋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갱년기 증상으로 왔어요. 근데 가볍거나 않거나 다 해도 돼요. 왜냐면은 먹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가벼운 정도고 기간이 길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름. 그 다음에 길었고 힘들다 그러면은 2달. 제가 2달 이상 먹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러면 갱년기증이 다 소실이 됩니다. 소실이 되고 근데 환자한테는 보름이라고 하는 대부분 1달, 2달 정도 얘기하고 출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한약 복용 후에 재발이 안 오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다시 와요. 리바운딩이 오는데 그 리바운딩이 가볍게 오고요. 그렇게 힘들게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갱년기 증세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와도 부작용이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해보면 심한 사람은 약을 먹고 이제 증상이 소실이 됐잖아요. 빨리 오는 사람 6개월 정도만 3개월 안에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6개월 정도 오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년이면 이게 안전하게 한약을 먹고 하면 안전하게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2년 정도 온다 그러면 내가 많이 먹어봤자 4번 먹으면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지, 다 안전하게 지나가지, 고통스럽지 않지, 그리고 끝나지 치료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먹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뭐 1달 먹었던 사람 보름, 2달 먹으면 1달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갱년기 증상이 거의 소실돼요. 아주 심한 사람은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한참 있다가 뭐가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또 잠이 안 와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해서 얘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생각나서 이 침치료를 안 적은 이유는 침치료가 필요가 없어서 안 적었어요. 약으로 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식단도 거의 그렇게 그냥 가볍게는 정도 알려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치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